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명수 변호사님의 정상회담 코너입니다. 임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제가 그 여러 차례 조국 사태가 문정권의 스탈린그라드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지난번엔 주에 보면 중앙일보가 조사를 했는데 37.9가 났다 그러죠. 그렇습니다. 덮어버렸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여론조사 공정에서 보니까 36.2가 났더라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조사상으로는 30%의 중반대로 이렇게 떨어져 있는 겁니다. 리얼미터가 뭐 아무리 무슨 뭐 촛불 집회로 반등을 했다고요? 참네. 그 어지간히 좀 하세요. 어지간히 나중에 감당 못할 일 생깁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 스탈린그라드라는 전투에 대해서 모르는 분들이 좀 많으니까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이 스탈린그라드가 이제 스탈린 때 이름을 바꿨지. 그렇습니다. 원래는 볼가강 옆에 있다고. 그렇습니다. 볼거그라드라 아니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라드라는 게 이제 레닌그라드, 뭐 이런 볼거그라드 이런 것처럼 도시라는 뜻이잖아요. 독일은 부르크. 부르크. 근데 러시아에서는 그라드. 그라드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뭐 이렇게 이제 주로 이야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볼가강에 있는 도시 이런 뜻인데 스탈린이 이제 집권하면서 스탈린그라드라고 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때 이제 당시에 이제 이 독일이 사실은 이렇게 중앙이 그 러시아로 쳐들어간 게 우크라이나부터 해가 흑해변으로 첫 번째는 흑해연안이 지구상에서 제일 오래된 이 오일 산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흑해 주변에 있는 도시들이 이제 석유 시추가 가장 오래된 이 석유 자원. 그렇습니다. 독일의 영토에서는 석유가 안 났죠. 제가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발트해밖에 없었으니까. 그렇습니다. 뭐. 그러니까 석유가 안 나니까 흑해연안으로 쳐들어가고, 이제 두 번째로는 이 식량. 그가 이제 곡창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우크라이나부터 쭉 흑해까지 이르는. 그래서 그 두 가지 때문에 독일이 이제 쳐들어간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중간에 스탈린그라드라는 도시가 볼가강 옆에 딱 막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제 독일과 소련이 이제 제2차 세계대전 이제 시작이 되면서 하여튼 뭐 이제 여러 가지 뭐 제가 이건 신원식 장군님 같은 분이 말씀해 주시면 참 좋은데 제가 뭐 좀 관심 있어서 본 바로는 하여튼 이제 그 히틀러는 이제 모스크바 아니면 이제 그 말씀하신 이제 흑해 카스피해 연안에 있는 이제 석유 이 두 가지를 이제 전략적인 목표를 두고 전쟁을 수행을 했는데 그때 한 4개 팀으로 나눠가. 두 팀은 모스크바를 앞 뒤에서 가서 모스크바 한 30km 앞에까지 갔고, 그 다음에 이제 한 팀은 또 두 팀은 이제 중앙으로 중앙 그 러시아로 북부 레닌그라드를 목표로 이제 북부 집단군이 진격을 하고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최초에는 이제 중부 집단군 해가지고 이제 모스크바를 목표로 해서 진군을 하고 남부 집단군은 이제 그 우크라이나와 이제 말씀드린 이제 그 카스피해 쪽으로 나가는 이제 되는 건데 아시는 바와 같이 이제 41년 겨울에 이제 여러 가지 이유가 겹치면서 이제 그 특히 이제 그 일본과 소련이 불가침조약을 맺으면서 극동에 배치되어 있던 소련군들이 대거 이제 이동을 해서 여기 독일의 이제 모스크바 점령에 이제 실패를 하고 이제 그 와중에 이제 1942년에 하르코프라는 데서 전투가 이제 소련군의 반격으로 벌어지는데 그 중에 한 부분이 이제 데미안스크라는 데서 이제 독일군 약 10만 명이 이제 고립이 됐다고 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제 그 독일의 공군의 어떤 공중 보급으로 이제 그 10만 명의 고립된 병력에 대한 보급을 유지해주면서 결국 이제 반격에 다시 성공을 해가지고 이제 이 지역을 탈환하게 되는데 이 공중 보급 작전의 성공이 사실 이후에 이제 스탈린그라드 작전의 그 대실패를 이제 낳게 되는 이제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1942년 6월 28일 이제 청색 작전이 실시되는데 이제 코카소스에 있는 유전 지역을 목표로 진군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핵심 전력이 이제 독일 제6군인 건데 주6군인데 이 육군의 이제 그 원래 사령관은 라이에나우라는 아주 야전형 이제 사령관이었는데 이 양반이 이제 그 이제 더 윗 부대인 남부 집단군 사령관으로 영전을 하면서 참모장이었던 파울루스라는 사람을 이제 사령관으로 임명을 하는데 이제 이 파울루스라는 사람이 이제 사실은 이제 그 야전적인 경험은 전투 경험은 전혀 없고 그냥 참모로만 그렇게 이제 활동했던 사람이 온순하고 사람이. 고지식하고 그러니까 전투에서 융통성이 없는 그런 사람이 육군 사령관이 이제 제6군의 사령관이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아시는 바와 같이 이제 8월 중순경에 이제 이 육군이 스탈린그라드 이제 그 근방에 외곽에 도착을 하고,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스탈린이 이제 스탈린그라드를 자신의 이름을 이제 딴 도시여서 그런지 이제 결사적인 이제 항전을 이제 지시를 하는데, 이렇게 처음에는 당연히 이제 그 전략적인 목표는 이제 코카서스 유전지대였기 때문에 이제 볼고그라드라는 이제 스탈린그라드라는 곳은 이제 그 길목에 있는 곳이어서 이제 소련군의 반격을 이제 제어하고 이제 그 견제만 하는 부차적인 역할이었는데, 여기서 히틀러가 이제 스탈린그라드라는 이름에 집착을 하면서 이제 스탈린그라드를 반드시 점령하라는 이제 명령을 내리게 되는 거예요. 그 인구가 한 2~30만밖에 네, 안 되는 네. 도시고 뭐 공장이 있다가 실제로 또 소련은 이 독일군 진격에 따라서 있던 모든 공장 설비를 네. 기차에 실어가 네. 저렇게 빼가 가버리지 네, 않습니까? 시베리아 근방 쪽으로 계속 이제 네. 이전시켜버렸죠. 예, 그래서 이제 스탈린그라드가 그 볼가 강 옆에 양옆으로 이제 이렇게 네. 쭉 자리를 잡고 있었는데, 맞습니다. 이제 북쪽에 이 주로 이제 도시에 이제 싸움이 진행이 됐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독일로서는 이해가 안 가는 게 어떻게 뭐 다 점령을 하고 갑니까? 그 넓은 땅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뭐 그냥 지키면 그렇습니다. 에라 그냥 너네들은 있으라 하고 뒤에 두고 이래 좀 가도 되는데 너무 많이 가놓으니까 그렇습니다. 포위당할까봐 나중에 겁도 좀 났던 것 같고, 뭐 그런 부분도 예, 있습니다. 강을 넘어갔다가 또 뒤에서 칠까봐 네. 겁도 좀 난 것 같고 이런 게 같아요. 네. 그 당시에 보면 운송시단에 육상 운송수단에 이 트럭보다 말이 더 많았어요. 네, 2차 네. 대전 때. 네, 네. 그러니까 그런 당시에 이 보급망에 너무 들어간 거는 사실이죠. 그렇습니다. 적당히 멈춰가 이렇게 지키는 쪽으로 가는 게 맞았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제 뭐 이제 전사 이제 전문가들이 많이들 얘기하시는 거지만, 결국 이제 그러니까 러시아, 그러니까 이 나라가 너무 광활하고 강대하기 때문에 그걸 뭐 어떤 전통적인 군사적인 작전에 의해서 이렇게 그걸 어떤 점령을 하고 한다는 거는 사실상 불가능한 것 같고요. 그러니까 예. 그런데 이제 많은 도시들을 했는데 대부분의 도시에서는 총 공격하고 폭격하면 그렇죠. 도망가 버리고 그렇습니다. 비우고 했잖아요. 그렇습니다. 키예프도 그랬고 예. 또 바르샤바도 그랬고. 예. 근데 이제 스탈린그라드에서는 폐허가 된 건물 하에서 그렇죠. 이제 그 영화에 뭐 많이 나오잖아요. 에네미 앳 네, 게이트. 맞습니다. 그 첫 장면이 보면 이 소련군이 그냥 무기도 제대로 안 주고 세 명에 한 대씩 총 줬다든가 그래가지고 이제 강 도하하는 장면이 네, 나오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이 소련의 전설적인 이 스나이퍼와 네. 독일군의 전설적인 스나이퍼가 이 스탈린그라드에서 대치하는 네. 그런 장면인데, 아마 현대전의 최초의 철저한 시가전은 저 스탈린그라드가 처음인. 거의 점이라고 생각해요. 예, 그래서 이제 폐허가 된 그 무너진 벽돌 건물을 하나씩 점령해가는 그런 부분인데, 그 속에 이제 숨어가 있고 지하의 하수도에 숨어가 있고 네. 이러니까 건물 하나 점령하는데 수백 명이 죽는 그렇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소모전이 제기됐죠. 그래서 이제 독일군이 가진 장점이 지형에 익숙한 소련군에게 좀 밀리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뭐 이제 군사적인 거에 관심 있는 분은 잘 아시겠지만 전격전, 그래서 뭐 기갑 전력, 그 신속한 기갑 전력의 진격과 이제 공중 지원으로 폭격, 예. 해서 이제 적의 어떤 핵심 전력을 확 일거에 무너뜨리고 이제 급으로 다 도망가게 만드는. 만통하게 만들고, 그래서 이제 일거의 어떤 적들을 이제 포위 섬멸하는 것이 이제 독일의 특별한 장점이었는데,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그 시가전에서 이제 완전히 소모가 되고, 이제 소모전이 하다 보니까 이제 더욱 더 이제 핵심 전력들 이제 시가전에 계속 투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초반에 소련군이 너무 턱없이 이렇게 네네. 이 뭡니까 폴란드 브레스트, 네. 그 당시는 그게 브레스트가 네. 소련 땅이었죠. 그렇습니다. 거기 이제 전투에서 확 무너져가 네. 지금 이렇게 뒤로 무너졌는데 지금 우크라이나 땅이 브레스트가. 그런데 그때 보면 스탈린이 너무나 많은 전투 경험이 많은 그런 소련의 장군들을 다 숙청하고 처형을 해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적벽 내전도 보면 이 뭡니까 트로츠키가 주로 주도했는데 그렇습니다. 군사적으로 군사위원장을 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다 쫓아내버렸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싸움을 해본 사람이 별로 없어요. 다 숙청대가. 네. 그러니까 초반에 소련군이 확 밀린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계속 뭐 하루에 포로를 한
30만 명을 하루에 포로를 그렇습니다. 잡은 날도 있어요. 그렇습니다. 소련군이 우크라이나 전선부터. 그때는 우크라이나가 또 소련이었지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행편없이 소련군이 다 도망가니까 독일군이 이제 좀 우습게 보고 그렇습니다. 너무 깊숙하게 들어갔는데. 그러니까 이제 스탈린도 소련군의 히틀러를 이 여기서 소모하게 하려고 계속 도망가지 않고 맞섰고. 그렇습니다. 또 히틀러는 나중에 이제 히틀러가 보면 꽂히면 네. 히틀러가 장점도 많았지만은 네. 단점이 한번 꽂히면 네. 다른 생각을 하지 못하고 거기서 끝을 보려고 드는 그런 성격이 있었죠. 우리나라에 또 누구가 생각이 나네요. 예, 둘이 많이 닮았어요. 많이 닮았어요. 예. 그래서 히틀러가 뭔 소리냐 끝까지 싸워라 이제 이러니까 겨울이 다가오는데 그렇습니다. 8월달에 이 싸움을 벌였다는 게 네. 10월만 되고 추워지는데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여름, 가을을 다 보내고 이제 11월쯤 되니까 하여튼 그 엄청난 전력을 투입해서 스탈린그라드를 이제 다 장악하기 일보 직전에 이제 소련에서 이제 그 주코프 장군이 주도를 해서 우라누스 작전이라 그래서 스탈린그라드에 이제 외곽에 들어가 있는 이제 육군을 이제 그 독일 제6군을 포위하기 위해서 그 외곽을 지키고 있던 루마니아 군대, 이탈리아 군대를 상대로 이제 그러니까 독일식 전격전을 해버린 거죠. 그러니까 독일군이 사실은 시가 전에 루마니아나 뭐 이탈리아 같은 사람들을 소모해야 되는데 그렇습니다. 외곽을 자기들이 지키고 네, 그렇습니다. 싸움할지 모른다고 얘들은 그냥 밖으로 빼버리니까 네. 그 사람들은 뭐 싸울 이유도 의욕도 별로 없고 맞습니다. 그러니까 소련군한테 완전히 무너져서 그렇습니다. 포위가 돼버린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물경 독일 정예 30만 병력이 이제 스탈린그라드에 고립이 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이런 상황에서는 후퇴를 해야 되는데 뭐 히틀러는 계속 이 상황을 이제 오판하고 이제 그 스탈린그라드를 이제 계속 고수하라는 명령을 내리고 이제 그 문제 아시는 바와 같이 베이링이 이제 하루에 300톤을 이제 보급하겠다고 이제 주장하지만 실제로 보급이 제대로 안 되면서 숫자적으로 계속 전력이 이제 그 소모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뭐 독일 이제 그 제2세계의 독일 장군 중에 제일 이제 뛰어나고 이제 평가되는 만슈타인이라는 이제 장군이 네, 전차전의 영웅이라고 하고 초반에 전격전으로 그 이 프랑스를 함락시키는 그 작전을 이제 최초 임명했던 장군은 아주 유명한 분 양반인데 이제 이 양반이 정말 다닥다닥 이제 병력을 긁어 모아서 이제 독일 제6군을 이제 구하기 위해 가지고 이제 겨울 폭풍 작전이라는 걸 실시를 합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제 한 40 내지 50km대까지 이제 그 겨울에 이제 눈을 뚫고 전진해 나가는데 여기서 이제 파울루스라는 사람한테 이제 그 히틀러의 명령을 거부하고 후퇴를 해라. 이제 어떤 이제 교두부의 히틀러는 니는 거기서 사수하고 그렇죠. 안 되면 거기서 지키다가 죽어라. 죽어라. 절대로 포로가 되지 말고 자살해라고 지시했죠. 그렇죠. 그런 상황에서 이제 어쨌든 이제 간격을 좁혔으니까 요 간격을 이용해서 빠져나오라고 이제 명령을 내는데 이 파울루스라는 사람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혀 야전형 군인이 아니었기 때문에 총통의 명령을 거부할 수가 없다 그래서 그 탈출 명령을 거부합니다. 아니 좀 있다가도 총통이 마지막에는 자살하고 그렇습니다. 항복하지 말고 다 거기서 죽어버리라 싸우다가 이랬는데 또 항복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독일군의 최고의 포로가 되지 않습니까? 원수로 이제 자살을 이제 강요하면서 원수로 이제 진급을 시켰는데 결국 그러면 그때도 말 안 들었는데 그렇습니다. 차라리 빨리 도망을 가쁘으면 빠져나갔을 건데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소련이 포위를 하더라도 그렇습니다. 그 넓은 지역을 광활하게 포위하지 못하고 근처에 그렇습니다. 자기 전차부대가 가 있으면 그렇습니다. 그러면 자기가 탈출만 하면 얼마든지 될 건데 지가 또 그때만 해도 히틀러 명령에 복종하는 것처럼 보이려고 안 하고 그렇습니다. 또 나중에는 또 지가 살라고 네. 또 항복을 해버리고 그러면서 사실은 독일군이 여기서 이제 항복이 되면서 맛이 가버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12월 초만에도 이제 독일 제6군이 약 30만 병력을 유지하고 있었는데 이제 파울루스 후퇴하지 않겠다고 이제 하면서 그 이후로 이제 2달간 이제 결국 독일의 구원 작전은 실패로 돌아가고 이제 2달간 전투가 지속되는데 사실상 무의미한 전투였던 거죠. 고립되어 있고 보급은 안 되고 계속적인 전투로 병력들은 소모해 나가고 결국 이제 그 1944년 6월 6일 날 소장님 말씀하신 건 이제 파울루스 그때 항복을 하는데 그 30만 병력이 그때 이제 항복할 당시에는 9만 명으로 줄어들었어요. 얼어 죽은 게 더 많죠. 얼어 죽고 병들어 죽고 굶어 죽고 이제 그렇게 됐고 근데 또 게다가 더 끔찍했던 거는 이제 그 9만 명이 이제 항복을 했는데 특히 소련이 이제 그 제네바 그 포로 협약을 가입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또 이제 독일을 이제 그 독일 어떤 인종적인 또 그런 문제로
독일이 이제 소련과의 그러니까 포로에 대한 서로 대우를 하지 않았었거든요. 그래서 결국 이제 그 항복한 그 9만 명의 육군 포로들도 독일제 육군 포로들도 결국 기나긴 수용 생활 끝에 또 병들어 죽고 굶어 죽고 해서 결국 전쟁이 끝나고 돌아온 병력은 약 9천 명 정도로 됐다는 겁니다. 그 제가 한 10몇 년 전에 15년쯤 전에 블라디보스톡을 좀 자주 다녔는데 네. 블라디보스톡에 가니까 소련 애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네네네. 아 소련이 아니라 독일 애들이. 블라디보스톡에 소련 애가 있는 게 아니라 독일 애들이. 그 여기서 뭘 하냐? 네. 왜 여기 소련 사람으로 살아가냐니까 아버지가 시베리아에 독일군 포로로 끌려와가.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서 3대가 형성된 거예요. 아들을 낳고 그 아들이 또 애를 낳아. 그런데 이제 그때가 이제 독일 정부에서 그 남아 있는 소련의 이 독일계를 전부 이주시키겠다. 이제 이렇게 해서 선택하면 독일로 갈 수 있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참 그 포로의 역사가 그때까지도 남아 있었구나 하는 걸 제가 그 현장에서 직접 봤어요. 그러니까 소련이 전부 시베리아 농장 강제 수용소 끌고 온 거예요. 꼭 가다가 뭐 3분의 2는 죽고 명이 긴 사람만 일부 살아남았죠. 자, 그런데 이제 이때 과정에서 보면 참 그 쌍방이 굉장히 많이 죽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독소전에서요. 네네. 네. 그러니까 뭐 이제 전사 통계를 하시는 분들이 이제 말씀으로는 이제 그 추축군, 그 독일 측의 추축군이 한 150만 명 정도가 이제 사상을 했고 소련군 같은 경우는 300만 명 정도가 사상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뭐 아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독서전, 독일과 소련 전쟁이 좀 끔찍했던 것이 그러니까 막 인류 역사상 통틀어서 정말 최악의 독재자, 최악의 학살자로 불릴 수 있는 둘이가 마주치는 히틀러와 스탈린이 정면을 마주쳤고, 그러니까 자신들의 어떤 독재적 권위를 조금 더 이제 어떤 약화되는 걸 허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주 전쟁의 아주 일부, 그러니까 구체적인 작전 뭐 이런 그런 것까지 전체적으로 다 이제 간섭을 했고, 그러다가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독서전 초기에는 이제 소련이 어마어마한 피해를 입었는데 하도 언제 어마어마한 피해를 입으니까 스탈린이 중간쯤에는 그래도 주코프 같은 이제 장군들의 이제 에게 전쟁의 수행들을 넘겼는데 히틀러는 그 반대로 끝까지 이제 자신이 이제 군사적 천재라는 아주 그 망상 속에 독일 이제 군인과 민간인들의 어떤 비극을 그대로 초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 스탈린그라드를 소재로 한 영화를 소련이 만든 거를 한 3개 있는데 다 봤고 독일에서 또 하나 만드는 것도 봤고 또 이제 에너미 애트 게이트도 보고 했는데 자 얼마나 참 그 끔찍하게 이런 일들이 벌어졌는가 하는 부분에 그 영화들을 보면 자세히 나와요. 독일군이 거의 그 뭐라고 할까요? 옷조차도 보급을 못 받고 거의 거지꼴이 되어서 마지막에 다 동상 걸려서 이렇게 죽어가는 거죠. 참 그런 거를 보면 끔찍한데 글쎄 이렇게 워낙 서로가 소모전으로 이 병사들을 죽여가니까 과거에 이제 이 동프로이센이 독일이 됐잖아. 프로이센이 독일이 됐지 않습니까? 근데 당시에 독일이 보면 동프로이센이라고 독일 영토하고 좀 떨어져서 그렇습니다. 지금 저 머미가 리투아니아 옆에 이렇게 있었죠. 네, 그렇습니다. 거기에 이제 수도가 퀘니스버르그인데 퀘니스 베르크인데 거기가 지금 칼리닝그라드라고 소련의 러시아의 역의 영토예요. 월드컵도 거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거기로 가려면 폴란드 영토를 지나가야 들어가야 돼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밖에 뚝 떨어진 소련의 영토예요. 그런데 거기에 소련이 쳐들어오니까 동프로이센에 독일 사람들이 도망을 가는데 한 3,500명 정도 탄 여객선이 침몰해가 거의 대부분이 죽은 일도 있었고요. 거의 아비규환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당시에 보면 2차 대전 말기에 이 동부 전선에 있던 군인들과 또 피난민들이 전부 서방 미군 영역으로 또 결사적으로 도망을 가는 게 다 나와요. 왜? 소련이 오면 여자들은 전부 강간하고 약탈하고 죽이고 그러니까 뭐 포로나
뭐 양민 대우를 전혀 안 했으니까 그러니까 독일이 가진 거의 공포감이 나오는데 그래서 이제 패턴이나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네. 치고 들어가자. 네. 그래서 독일을 구출해서 나중에 우리 편으로 만들자 했는데 이 독일의 이 미국의 말입니다. 네. 이 뭡니까 루스벨트 네. 이런 사람들이 워낙 이게 당시 상황이 겁도 많고 유약해서 소련한테 다 줘버려서 어마어마한 학살들이 벌어졌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하신 이제 칼리닝그라드 같은 경우가 이제 이전 퀘니스베르크고 예. 여기 퀘니스베르크에 이제 아주 세계적으로 유명한 위인이 사실 태어나고 죽은 곳이 그렇죠. 칸트가 이제 여기서 칸트가 거기 예. 사람이죠. 그래서 참 칸트 그러면은 정말 뭐 제가 아주 잘 알지 못하지만 정말 어떤 개인주의라던가 정말 자유주의 어떤 철학에 아주 그 어떤 시조 중에 한 분이신데 참 그런 분이 태어나고 자란 도시가 참 러시아라는 전제적인 체제 속에 좀 편입된 게 좀 개인적으로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하나 교훈으로 봐야 될 거는 이 히틀러가 자신의 아직 그렇습니다. 히틀러는 군인 출신이 아니에요. 중사 하사인가 그랬죠. 하사. 상병 정확히 말하면 우리나라 지금 상병이죠. 상병했다가 나중에 하사라고 이제 예. 뻥치고 다녔죠. 그렇습니다. 1차 대전에 참전했다가 상위용사. 네. 네. 전쟁을 모르는데 그때 히틀러가 70자 훈장을 받았대요. 네. 그런데 히틀러가 모든 전략을 지휘하니까 이 독일군의 다 프로이센 귀족 출신의 고위 장성들이 히틀러한테 자존심도 상하기도 하고 그러다가 히틀러의 이제 이 변태적인 성격 때문에 전부 그냥 꼼짝 못 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히틀러가 작전을 다 구사하잖아요. 그래서 소련을 치자라는 것부터 시작해서 또 영국을 뭐 브리텐 이 영공 전쟁까지도 벌리고 그런데 히틀러 옆에 있는 세 놈이 아니었으면 히틀러가 저 지경이 안 됐을 거라고. 하나는 웨링. 큰 소리만 쳤지 제대로 한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는 이제 괴벨스. 그건 이 주둥아리로 히틀러를 이렇게 꼬셨고 다른 하나는 이제 히물러. 그렇습니다. 게슈타포. 네, 게슈타포 히물러. SS 책임자죠. 네, 그러니까 이 서희가 지금 히틀러를 이렇게 망쳤어요. 그렇습니다. 그 뭡니까 이 히틀러 암살 작전을 다룬 발키리 영화 보면 탐 크루즈 나오는 그 히틀러 방에 들어가니까 그 너희스 노닥거리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히틀러가 스탈린그라드에 집착한 거라든지 또 독일이 소련 영토로 너무 깊숙하게 빨리 들어간 거. 그 당시에 요즘 같아도 먼 거리인데 요즘 같이 탱크가 뭐 시속 한 50km로 달리고 먼 거리인데 그때 당시에 탱크나 차량, 말 수준으로 또 그때 당시에 조잡한 수송기 수준으로 감당할 수 없는 거리였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나폴레옹이 말을 타고 모스크바를 점령하려 했다라는 게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제 뭐 나폴레옹 같은 군사적 천재이긴 했지만 그 이제 천재들의 가지고 있는 과대망상이라는 결정적인 이제 함정 속에 이제 나폴레옹도 몰락을 했고 그에 못하는 히틀러가 이제 몰락한 것도 이제 말할 것도 없고요. 결국은 이제 뭐 좀 오늘 이제 화요일자에서도 이제 보도가 나오는 거지만 윤석열 검찰총장이 굉장히 좀 강력하게 문재인한테 조국의 법무장관 임명은 곤란하다. 뭐 사모펀드 뭐 이런 문제가 너무 심각하다. 이런 그런 의사를 굉장히 전달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뭐 제가 볼 때 현재 저도 뭐 윤석열 검찰총장과 검찰 응원을 하고 있지만 그러니까 윤석열이라는 사람 자체가 어떤 특별한 정치적 성향을 딱 가지고 있는 사람 같지는 않아요. 나름 그러니까 뭐 정치 자체를 별로 이렇게 즐기거나 그렇게 그런 사람으로는 안 그런 보니까. 성격이 있는 사람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름의 자신에 대해 자신으로서는 문재인이나 그 일당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자신으로서 나름 이제 문재인에 대한 충심에서 진짜 조국은 이제 문제가 많은 사람이니 법무장관을 임명하면 안 됩니다라는 얘기를 전달을 했는데 그걸 이제 거부하고 이제 임명을 강행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또 이제 지명 후에 또 이제 이러저러한 검찰에서 이제 여러 가지 확인된 내용만으로 당연히 지명을 철회했어야 되고 당연히 이제 그 후보에서 낙마시켰어야 되는데 그걸 이제 안 하고 다 강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장관에 뭐 지금 임명이 된 이후에도 지금 계속적인 수사 뭐 내용들이 뭐 하루가 멀다고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이거를 이제 뭐 피의 사실 공표 등이 뭐 이런 것들을 내세워서 지금 검찰을 압박하고 끝내는 문재인과 그 일당들이 이제 드디어는
아주 친위 쿠데타를 일으키겠다는 일념으로 이제 지난주 토요일 날 아주 그냥 서초동에 다 모여라 지령을 내렸고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런 뭐 그게 10만이니 100만이니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러니까 요번에 뭐 이런 논란과 관련해서는 저도 뭐 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니까 1000만 명이 모이건 뭐 100만 명이 모이건 불이한 뜻에 무슨 의미를 두지 않겠지만은 전 다만 예를 들어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 사태 때와 비교를 해볼 때 그때도 뭐 100만이다 200만이다 이런 얘기가 있었지만 사실 그게 크게 논란이 되진 않았어요. 왜 그러냐 저는 결과적으로는 그래도 전체적인 국민들의 여론과 부합되는 것들이니까 그게 뭐 몇 명이니 안 몇 명이라는 얘기가 물론 없지는 않았지만 그게 큰 의미를 안 가졌는데 지금은 누가 봐도 조국의 그 대깨문과 같은 그 소수의 일당들 외에는 조국에 대해서는 지금 국민의 90%가 넘도록 다 조국의 문제가 있고 조국에 대한 수사가 합당하고 다른 국민의 여론이 있으니까 그게 이제 뭐 서초동에 모인 사람들이 몇 명이냐를 가지고 시비거리가 지금 저한테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조국이 괴벨스쯤 되고 네. 그다음에 저 히틀러 돌격대 네. SA라고 하는 처음에 지금 거기 대깨문이 돌격대 그렇습니다. 정도 되고 문이 이제 이 모든 이 부분을 이제 지시하고 이렇게 가는데 히틀러가 이제 스탈린그라드 섬 지고는 쿠르스크 전투에서 또 이 탱크전 벌이면서 또 져버리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가는데 스탈린그라드에서 지면서 이미 생산력이나 인구 그렇습니다. 쪽수에서 이 소련에 상당히 밀리기가 시작하는 거예요. 스탈린은 사람을 그냥 수단으로 소모품으로 생각을 하고 맞습니다. 또 미국이 소련에다가 무기를 대주고 그렇습니다. 생산력을 갖다가 제고시켜 준 상황에서 이 미국과 소련이 생산하는 탱크나 이 전투기, 폭격기 이런 무기 양과 독일이 생산하는 생산성 차이에 잽이 안 되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독일이 거기서 한계에 부딪힌 거예요. 생산성에서. 그러니까 뭐 전투 하나에서 몇백 대씩 전차를 날려버리니까 지금 한국이 보유한 전차가 수가 그냥 전투 한두 군데에서 다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전차를 1년에 몇만 대씩 공급을 하는데 그게 싸움이 어떻게 되겠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생산성에서 이미 히틀러가 무너져 버린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제 독일 같은 경우에 1943년 이후에 여러 독일의 이제 그 최고 장성들이 전선을 축소시켜야 된다. 전선을 축소시켜 방어전으로 가고 방어를 해야 된다. 버티면서. 왜냐하면 이제 어쨌든 그 뭐 질적인 면에서는 독일군이 미군이나 소련군에 비해서 우위인 건 사실이니까 그렇게 이제 주장을 하는데 그걸 거부합니다. 그래서 그 광대한 전선을 억지로 유지하다가 이제 다망 일거에 이제 완전히 소련군의 반격으로 이제 무너지기 시작하는데 그 궁극적으로 결국 이제 히틀러의 그 끝없는 말도 안 되는 집착이 어떻게 보면 독일의 패망을 더 불러일으키는 거죠. 만약에 독일의 이제 그 장성들의 주장들 한 것처럼 전선을 축소시켜서 강고한 방어선을 구축해가지고 뭐 소련군이나 미국을 상대했다면은 아마 2차 대전은 아마 2년, 2년 더 갔을 거고 그렇게 됐으면 정말 강화가 됐을 수도 있죠. 특히 미국 같은 경우는 더 이상의 어떤 전쟁 비용이나 이런 것도 부담하지 못했기 때문에 진짜 히틀러가 생각했던 그 나치가 생각했던 합의가 이제 이루어질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영화 몰락에 보면 히틀러가 마지막에 베를린 벙커에 앉아서 얼마나 비현실적인 판단을 하는가 그 폴다운 몰락 영화에 그대로 나오잖아요.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문재인도 지금 검찰의 경고를 무시하고 그리고 지금 완전히 그냥 히틀러가 하듯이 홍위병들 그러니까 돌격대들을 다 동원하고 거리에 풀잖아요. 그렇습니다. 유대인들 조지라고 풀고 그리고 툭 하면 히틀러가 뭡니까? 최초로 세계 최초로 군중 집회를 통해서 뭐 대중을 선동하고 또 그때도 보니까 횃불 들고 있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전매 특허죠. 그리고 음악 그렇죠. 틀고 그래서 이제 지금 오늘날 한국의 촛불하는 저 원조가 세계에서 최초로가 히틀러거든요. 그렇습니다. 길거리에 사람 풀어가 그렇습니다. 군중 집회하고 선동하고 또 감성을 자극해서 애국심을 끌어내고 그러니까 지금 그런데 눈이 멀어가지고 지금 사태 판단을 하지 못하고 조국한테서 지금 모든 걸 다 투입하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한번 보세요, 그죠? 자, 조국을 위해서 또 사람을 불러 모으고 거리로 검찰 앞으로 또 온 언론들을 압박하고 협박하고 그리고 반대 진영을 공갈하고
그리고 검찰을 협박하면서 지금 이 싸움에 풀배팅 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약간의 편차나 시차는 있겠지만 이것이 문재인 몰락의 계기가 될 거는 저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뭐 저번 이제 계속 방송에서 말씀드렸지만, 그러니까 물론 여러 가지로 고생하신 분들이 많은 건 사실이지만 안타깝게도 이게 탄핵 사태 이후, 그다음에 또 문재인의 취임 이후에 보수 쪽의 어떤 담론이 단 한 번도 전체, 그러니까 물론 뭐 여론조사가 조작이 된 건지 얘기도 있지만 단 한 번도 제 기억에는 어쨌든 제가 실제로 느끼기에도 과반을 넘은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심지어 북한 문제나 안보 이슈 있어도 철저하게 우파가 이제 몰리고 있었는데, 거기다가 이제 반일주의까지 들고 나와가지고 이거 뭐 정말 내년 총선 해보나 마나 죄송합니다. 그 뭐 문재인 그 일당들이 정말 과반이냐, 그러니까 뭐 총선에서 과반이냐, 3분의 1이냐, 진짜 뭐 50년 집권이냐, 100년 집권이냐, 진짜 이런 걸 고민할 정도의 상황이었는데, 어떻게 희한하게 조국 이 사태로 인해서 지금 확실한 거는 이제 그런 분위기가 역전될 기미는 지금 마련된 거죠. 그러면 정말 상식적으로 이거 빨리 손절하고 다시 이제 원래 자기들 풀내는 대로 뭐 반일주의, 뭐 저 같은 만약 제가 저쪽 입장이라면 반일주의나 이런 것들 자극해가지고 또 총선에서 어떤 그 국면을 전환하는 것이 합리적일 텐데, 아마 진중권 씨 같은 사람의 진정한 심정은 그럴 걸 겁니다. 조국 같은 거 빨리 손절해 버리고 원래 우리가 계획했던 반일 뭐 선거법 개정 뭐 이런 것들로 이제 내년 총선에서 확실한 승리를 우리가 얻자. 아마 진중권 씨의 진심은 거기에 있을 거예요. 근데 정말 이 조국 이슈를 2달 넘게 끌고 오고 하면서 이게 점점 더 이 수렁에 빠져나가고 있는 이 모습이 진짜 이거는 이건 뭐 하여튼 모르겠습니다. 이게 하여튼 이게 앞으로 어떻게 뭐 결론이 날지는 저는 확실한 건데, 이제 구체적으로 어떤 시기에 어떤 방법으로 마무리될지는 모르겠지만 정말 이게 지금 이 모습이 정말 문재인 일당의 몰락의 시작인 것만은 저도 뭐 동의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뭐 스탈린 같은 사람이 보수 진영에 있어가지고 여기서 뭐 일전을 불사하겠다 하면 문제인데, 여기도 오합지졸이라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몰락은 맞는데 몰락에서 손댈 때까지가 상당히 장기적인 소모전이 될 거다. 제가 그렇게 보는 겁니다. 어쨌거나 이 문재인은 이 스탈린그라드에서 히틀러가 망해갔듯이 조국으로 인해 가지고 망해갈 것은 틀림없다. 다만 그 시간이 길고 힘든 시간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오늘 김영석 변호사님의 정상회담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